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달랑 혼자 남게 되고 마치 몸 절반이 잘린 것 같은 기분으로 멍하니 몇 개월을 보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남편을 보냈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족이고 친구였어요. 다행히 요즘은 남편을 추억할 방법을 한 가지 찾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단추예요. 남편의 온기가 남아 있었던 단추를 손에 꼭 쥐고 있다 보면 이 작은 단추 하나에 담긴 우리의 사연이 생각나고는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둘은 돈 한 푼 없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당시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셔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31 될 때 아버지마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먼저 보내고 한 분밖에 없던 아버지마저 보내면서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혈육이 단 한 명도 없이 하늘 아래 단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외롭고 슬플 수가 없었죠.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어 퉁퉁 부은 저를 보면서 남편은 하루빨리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 이틀째 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평생 당신 혼자 두는 일 없도록 할게.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아무 것 없이 이렇게 약속하지만 절대 이 약속 깰 일 없을 거야. 반지 하나 없이 장례식장에서 갑작스럽게 받은 프로포즈였어요. 장소도 때도 영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준 것이 정말 기뻤어요. 남편 또한 그 당시에는 돈 한 푼 없었어요. 젊은 시절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장에 들어가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긴 시간을 일했는데 공장은 망해버리고 남편의 손에는 남은 돈 한 푼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거나 공장을 인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남편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저희 둘은 돈 한 푼 없는 젊은 커플이었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함께라서 뭐든 해나갈 수 있었고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어요. 둘 다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를 줄여 살림을 합치고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비싸지 않은 결혼 반지를 사서 둘만의 예식을 올렸죠. 저에게는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의 집안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왔던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애정으로 키우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짐처럼 생각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돈을 벌어오라며 성화였다고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어느 날 불쑥 집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소리는 딱 너네한테 하는 말이다. 아, 좋냐? 같이 사니까 배가 불러?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는 이제 부모가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은 거냐? 나중에라도 내 아들 빼앗긴 값 제대로 받을 거다. 아, 각오하고 살아. 그래도 아들을 계속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듯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를 갈고 가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악바리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시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이야 염치 없이 남편에게 들러붙은 여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랑 결혼해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일을 구하는 것은 힘들었어요. 불경기라 그런지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거의 없었죠. 저희는 제조 공장이라는 공장은 거의 다 가보았어요. 나이가 많다,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다 등 거절의 이유도 제각각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단추 공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면접을 보았는데 다른 공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공장은 사장님 부부가 운영해서 그런지 같이 온 저희를 보며 좋아하시는 것이었어요. 아, 우리도 같이 했어, 여태 말이야. 365일 싸워.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옆 사람이 최고여. 부부싸움 하면서 일해도 돼. 저희는 둘이서 나란히 단추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드디어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죠. 저희는 일을 새로 배워야 했던 터라 매일 일찍 출근해서 어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끝난 뒤에는 청소를 하면서 뭐라도 더 배우고 가려고 했어요. 사장님 부부는 그런 저희를 좋게 보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에게는 무엇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원래 사장님은 본인이 쌓아온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주는 분들이셨어요. 거기에 저희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니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물론 열정이 있는 분들이어서 잘 못하거나 자꾸 실수를 반복하며 호통을 치실 때도 있었어요. 기계 소리보다 호통이 더 크게 들리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애정이 많다는 뜻이어서 저희는 좋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공장에 출근하는 날들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단순 하청 생산만 했지만 공장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매장을 내기로 했어요. 사장님은 동대문의 의류 부자재를 판매하는 곳에 매장 자리를 얻고 공장에서 생산한 단추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입사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매장을 오픈한 뒤 남편은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의 판매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무난히 꾸려갈 만큼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일부러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면서 저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진 말들을 하셨어요. 결국 공돌이랑 잡상인 부부 아니야? 아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너는 동대문에 너저분한 매장에서 일을 하잖아. 아직도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참나. 이렇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희를 비난하셨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도 용돈 봉투는 군말 없이 잘도 챙겼죠.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 얄미웠지만 그래도 한 분 남은 남편의 어머니라서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 보니 부모님이 계시기라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우리 삶의 평탄한 시기가 찾아오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불경기가 오면서 새를 불려놓았던 공장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머니를 닫는 것이 패션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전에 공장에 발주를 넣던 곳들이 발주를 끊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예전 거래처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거래처들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 저렴한 단추만 사입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지만 저희 공장은 동대문 매장까지 내면서 다양한 고급 단추 라인을 많이 늘려두었던 상황이었어요. 값싼 단추만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자 공장 단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사장님 부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을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공장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눈물을 꾹 참아가면서 공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이제야 조금 살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공장이 문을 닫는다니.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걱정 속에 출근하다가 하루는 공장 직원들끼리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정말 이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여기만 10년을 다녔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체 어디에 다시 취직을 하겠어? 아휴, 정말. 아이,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길이 정말 막막하다. 누가 우리 공장 사줄 수 없나? 모두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공장을 인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전에 기술을 배운 공장도 폐업을 해서 그때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겨우 배운 단추 생산 기술도 이 공장이 폐업을 하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러느니 공장을 인수하면 어떨까 했지만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남편이 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일순 모두가 조용해졌지만 조금 후에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인수를 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싫거든. 아이, 그런데 사장 역할은 자네가 딱일 것 같아.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좀 모아서 줄 테니까 돈을 보태서 좀 해보는 것은 어때?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채 안에 깜짝 놀란 표정을 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받을 수는 없죠. 아이, 괜찮아. 직장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니까. 우리들은 3개월 정도는 월급 없이도 버텨볼 수 있으니까 그 공장 인수하고 운영하시다가 사정이 좋아지면 돌려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주면 우리야 아쉬울 거 없지. 그렇게 술자리에서 의외의 제안을 받은 남편은 그날 이후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골똘히 고민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오래 고민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공장을 인수해보면 어떨까? 물론 도박이라는 것은 알아. 하지만 이 정도 배웠으니 공장 운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공장이 없어지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 직원분들 말이 맞아. 우리 일자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저는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큰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장에 계속 남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직원분들은 약속한 대로 3개월치 월급과 모아둔 돈을 더해 저희에게 전달했어요. 저희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쳐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직원분들은 한마음이 되어 사장님께 공장 인수 의사를 전달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제 반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공장을 처분하려니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이 공장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더 감사하지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은 되려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 사장님께 공장을 인수인계받았어요.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래처 목록과 비용 처리 방법 등 배울 것이 산더미였죠. 어떻게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공장 인수가 이루어졌어요. 남편과 저는 저희가 공장을 인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신기했죠?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다니요. 이제 시작이었지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공장 인수 후 첫날 직원분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이 단추가 단순한 단추가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동전 아닙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을 키워준 고마운 돈으로 만들어 봅시다. 직원분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 부부와 공장의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공장에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래처에서 발주를 받은 디자인의 단추를 그대로 만들거나 조금 수정해서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모두 합심을 한 끝에 우리 공장에서만 제작한 단추를 만들어냈어요. 예쁘고 품질도 좋은 단추였죠. 거래처에서 거래가 줄어든 지 오래되었으니 이 단추를 거래처에 가지고 다니면서 발주가 없어도 역으로 판매 제안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제작한 단추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지갑, 바지 주머니, 셔츠 주머니까지 이곳저곳 넣어놓고 다니다가 단추가 어울리는 옷에는 우리 단추로 바꿔 달고 다녔죠. 그러면서 남편은 거래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다행히 그런 홍보가 통한 것인지 몇 개월 뒤부터 거래처들에서 주문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실히 답변을 하자 거래를 따낼 수 있었고 공장은 다시 열심히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단추들은 날개 돋친 듯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만 장사가 잘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몇 개월 그렇게 영업을 하고 나서 직원분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어요. 또 이후 수익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성과금도 두둑하게 챙겨드렸어요. 바닥을 쳤던 공장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믿기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집과 공장, 매장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저희가 공장을 인수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희 집에서 한동안 먹고 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너희 요새 사정이 좋아졌다면서? 아이, 그럼 내가 한동안 이 집에서 좀 먹고 자도 되지.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잖아. 아이, 내가 요즘 몸이 성치 않아 일을 잘 못해서 그러니 아이, 신세 좀 지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옷방을 비우고 그곳에서 생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론이고 사실 남편도 조금 불편해했지만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집에서 먹고 놀면서 제 인생에 없던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예, 이게 다 뭐냐? 넌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하니? 아, 이 사이사이 먼지가 있으면 면봉으로라도 다 집어내야 할 거 아니야. 어서 다시 청소해라. 저는 매장에서 일을 종일 하다가 들어와서도 시어머니의 요구에 면봉으로 먼지를 청소해야 했어요. 사실 집이 그렇게 더럽지도 않았는데 걸레나 솔로 닦기 어려운 정도의 구석까지 청소하라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했죠. 괜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맞춰드렸어요. 남편은 방에서 둘이 있게 되면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휴, 어머니가 진짜로 몸이 아프신 것 같지는 않아.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힘들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돌아가지 않으실까 싶어. 저는 남편이 위로를 해줘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공장까지 따라오면서 생겼어요. 공장은 일이 바빠서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해도 모자란 판인데 글쎄 시어머니가 와서 직원들에게 자기가 사장의 어머니라며 갑질을 했어요. 무슨 직원 점심 식대를 9,000원씩이나 줘. 5,000원이면 되지. 다들 오늘부터는 5,000원씩만 써요. 그리고 왜 다들 칼퇴를 해? 다들 남아서 공장 청소 30분씩 더 하고 가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직원들에게 아니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공장 밖으로 끌어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원래 저희 찾아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연락도 거의 안 하시고 사시던 분이 갑자기 오셔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공장 일만 해도 바쁜데
직원들이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아니, 네 엄마가 와서 공장 일 좀 돕겠다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래도 정도가 있잖아요. 제가 사장이죠, 어머니가 사장이에요? 왜 직원들한테 괜한 소리 하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면 좀 어떠냐? 이 공장 네 거잖아. 내가 네 어미인데.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면 나한테도 돈 좀 나눠주든가. 이렇게 큰 공장을 돌리면서 어미한테는 돈 한 푼 안 주냐? 물론 얼마 전에도 제가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어요. 그때 가서 공장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공장을 인수했다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돈을 뜯어내러 오신 것 같았어요. 그것이 영 불편했지만 지금처럼 시어머니가 공장에 따라와 직원들에게 이상한 갑질을 하며 일을 방해하는 것은 더 곤란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잠시 기다리시라고 한 뒤 둘이서 논의를 했어요. 둘 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저희에게는 공장의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리고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돈 받고 더 이상 여기 찾아오시면 안 돼요. 돈을 드릴 테니까 다시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고맙네. 진작에 이렇게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게. 앞으로도 공장 일 잘해라. 시어머니는 마치 볼일 다 본 사람처럼 획 돌아서 가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직물적인 사람이라니 놀라울 정도였죠. 어쨌든 시어머니가 완전히 떠나고 나니 다시 우리 부부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참으로 돈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싶었죠. 직원들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직원들도 이해를 해주었어요. 그 뒤로도 공장은 아주 바빴어요. 계속해서 단추 제작 주문이 들어왔죠. 공장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남편과 저도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제 남편은 주로 공장과 거래처를 오가며 일을 했고 저는 주로 공장에서 단추를 전달받아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돈도 아주 착착 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발 요즘만 같아라 생각하던데 매장에서 한참 일하고 있던 저에게 공장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일을 어째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울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공장 직원은 울면서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을 하자 저를 기다리던 직원이 울면서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에는 흰 천을 덮은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래처에 다녀오겠다면서 다녀와서 저녁을 먹자며 나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하러 갔던 남편은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이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이 너무 차오르면 신이 시기를 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우리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데 제 남편은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따져보면 저에게는 남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가족 한 명 없는 저를 두고 남편은 먼저 떠나버렸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뒤이어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와 저를 떠밀고 남편의 침상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눈 떠, 응? 어서 눈 좀 떠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숨이 가빠오면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마치 전부 거짓말 같았죠. 그렇게 주저앉아 멍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참 울던 시어머니가 울다가 저를 노려보았어요. 뻔뻔한 년. 지는 매장에서 놀고 먹고 우리 아들은 공장에서 죽어라 일만 시키고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게 너야. 너만 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다. 너는 이거사 울 자격도 없어. 가.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내 아들 것은 하나도 너한테는 못 줘.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저를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황망히 세상을 떠난 것도 가슴 아픈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것을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렇게 병원 복도에 앉아 서럽게 울었죠. 직원들이 곁에 있어 주었지만 저는 달랑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반나절을 울고 잠시 실신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장례식을 진행해야 했어요. 혼자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장례식 절차를 차근차근 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병원에서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엊그제까지는 살아있던 사람을 갑자기 장례를 치르려니 믿기지가 않았죠.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앉아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저 힘이 빠져 조문객들을 받으며 때때로 혼자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입관 절차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러 갔어요. 남편은 그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보러 갔는데 함께 따라온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이 망할 년. 당장 나가지 못해? 너는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보러 와? 이 나쁜 것.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남편 곁에 서 있었어요. 남편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달려들어 저를 잡아당겼지만 남편을 덮고 있던 흰 천까지 부여잡으면서 남편 옆에서 버텼어요. 시어머니도 기력이 빠진 것인지 더 이상 저를 잡아당기지 않고 옆에서 욕지거리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가진 욕을 들으면서도 제 눈은 계속 남편만 보고 있었어요. 아빠를 보낼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아빠의 마지막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뒤 남편에게 수의를 입혀주는데 주먹을 꽉 쥔 손이 보였어요. 수의를 입히는 분들이 살며시 남편의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만든 단추가 나왔어요. 저는 그 단추를 건네받았어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 그 단추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단추를 꼭 쥐고 있다가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단추 뒷면에 숫자 4개가 쓰여 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공장에 있는 기계로 숫자를 새겨 넣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유품으로 느껴져서 제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남편과 함께 했던 집에 멋대로 들어와 남편이 사용하던 가구도 팔아버리고 값 나가는 물건들은 전부 가지고 갔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너는 이 집에서 밥도 물도 못 마시게 해버리고 싶어.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면서 저와 남편이 돈을 모아두었던 남편의 통장까지 싹 빼앗아 가버렸어요. 또 우리가 함께 일으킨 공장까지 시어머니의 결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을 했다면서 당장 며칠 후부터 공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저에게도 남편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었지만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시모는 그때를 노리고 미리 세운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을 해나갔어요. 저는 혼자 울다가 지쳐 잠에 들어 눈을 뜨면 집이 팔려 있었고 또다시 눈을 뜨면 공장이 팔려 있었으니 어찌할 도리 없이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게 그저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볼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바보 같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정신을 놓고 있었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마음과 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미래는 생각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정신을 놓고 살았죠. 그렇게 단 일주일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시어머니의 뒷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던 게요. 그리고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것으로 미움이 덜어진다면 다 가져가 버리라고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었으면 했거든요. 공장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 위로하면서 다시 해보자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그럴 수가 없었죠. 여러 번 찾아오던 직원들도 저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말하기 미안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라는 저의 모든 것을 잃은 뒤 공장도 직원들도 모두 잃고 말았어요. 잠도 오지 않는 새벽, 저는 집에 있기 힘들어서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공장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집, 매장, 공장. 이렇게밖에 모르고 살던 것이 몸에 배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공장은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남편이 혼자 남아서 일할 때 주로 가 있던 가공실부터 들어가 보았어요. 철거를 시작하기 전 짐을 빼고 있었던 것인지 가공실 앞에는 쓰레기로 분리해 놓은 짐들이 봉투에 담겨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가공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어쩌면 남편이 쓰던 물건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많은 짐이 남아있는 가공실 안을 뒤져보았어요. 먼지 쌓인 방 안을 뒤적거리는데 눈에 띌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마지막으로 가공실 구석을 돌아보는데 한 켠에 잠금 장치가 걸린 캐리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캐리어의 겉면에는 우리가 만든 단추가 붙어 있었어요. 아마도 단추 재고를 담은 캐리어인가 싶었죠. 이것도 며칠 후면 쓰레기로 분류되어 다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그 단추들이 쓰레기가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캐리어를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버려지더라도 얼마라도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캐리어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어요. 잠금 장치에 번호를 맞춰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잠금 장치를 부숴라도 열어보려고 끙끙거리다가 문득 남편이 쥐고 있던 단추에 적힌 숫자 4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불이 나게 가지고 있던 단추를 꺼내 숫자를 확인했어요. 단추에 있던 숫자를 잠금 장치에 맞추자 캐리어가 턱 하면서 열리는데 그걸 보곤 아, 남편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경험을 했죠. 그렇게 여러 번 캐리어에선 열자마자 와르르 하면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공장을 두리번거렸어요. 캐리어 속에는 단추 재고가 아니라 꽉꽉 눌러 담은 돈다발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새로 출시하려고 준비했던 단추 디자인과 장부, 그리고 처음 보는 통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엇인가 싶어 바닥에 앉아 장부와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때 위기를 경험하면서 현금을 마련해뒀던 것이었어요. 통장은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 통장을 찾지는 못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부를 열어보자 60명 직원의 명의로 다달이 모은 금액이 수기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직원들 이름으로 해서 현금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각 직원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었죠. 저는 제 수중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것은 모두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공장 바닥에 앉아서 남편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저는 직원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다시 공장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모두 다시 모여주었어요. 저는 어제 찾아낸 돈다발과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돈이면 공장을 인수하고 직원들에게 3개월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우리가 일으켜 세운 이 공장을 잠시나마 빼앗겼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떠난 남편이 저에게 공장이 위기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남겨주었어요. 저번에는 여러분의 희생으로 공장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께 제대로 월급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저만 남아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남편의 유산인 이 공장을 제가 목숨 걸고 운영을 해볼 테니 한 번 더 함께 해보시겠어요?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환호해 주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었던 직원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잘 되었다고 말을 해 주었죠. 직원들은 예전에 위기를 이겨내자고 했던 그때처럼 다시 의욕 넘치는 얼굴로 뭐든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다행히 공장 인수 금액은 아직 시어머니께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약금만 넘어간 상황이었죠. 저는 제가 사장임을 밝히고 저에게 권한이 있고 공장을 팔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드리고 공장 인수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계약금은 남편이 남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치 직원 월급도 남편이 남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팔아버린 공장을 다시 인수해 열심히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래처와 거래를 트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다행히 공장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거래처들에서 발주를 넣어주었어요.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남편이 도전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일이었죠. 바로 그 캐리어에 숨어 있었던 단추의 디자인이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만든 단추도 우리의 오리지널이었지만 남편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단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료도 찾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캐리어 안에 있던 것은 남편이 소중히 목숨처럼 지킨 새로운 단추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그 디자인 시안에 따라 단추를 제작했고 거래처는 물론이고 새로운 브랜드 업체들에도 샘플을 납품했어요. 그때부터 디자인도 잘하는 공장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크고 작은 의류 브랜드들에서 저희 공장에 문의를 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군데 문의가 오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게 되면서 공장을 하나 더 늘리게 되었어요. 인근에 있던 망한 공장을 인수해 단추 공장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공장을 2개 돌리게 되자 돈은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번 돈을 직원분들에게도 충분히 성과금으로 나눠주었어요. 공장이 활성화되면서 60명이었던 공장 직원이 어느새 더 많이 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실무는 하지 못하고 홍보팀과 회계팀, 생산팀 등 여러 팀을 관리하는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 자리에 앉아보니 그간 남편의 어깨 무게가 어땠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열정을 바쳤던 일을 제가 이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는 남편 덕에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장에서 만든 단추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단추 하나도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 단추를 들여다보는데 그럼 단추 구멍 두 개가 어떨 땐 남편의 눈 같고 어떨 때는 코처럼 보이기도 해요. 힘든 날에는 거기에 대고 여보, 나 오늘 죽겠다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웃기도 해요. 그 이후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딱 끊고 연도 끊었어요. 어차피 얼굴을 보더라도 남편 이야기를 하며 제 탓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듣는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 시어머니도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제가 공장을 다시 일으키고 두 번째 공장을 세운 것도 본인 아들이 다 닦아놓은 걸 제가 밟고 가는 거라며 어찌나 닥달을 해 돈을 내놓으라 성화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아. 이보세요. 당신도 당신 아들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당신이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살아생전 자식한테 한 번도 도움도 안 된 사람이 맨날 자식 돈이나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산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진짜 벌 받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잘못을 빌어도 지옥불에 떨어질까 말까 할 텐데 어딜 겁도 없이 당신 아들이 닦아놓은 길이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해? 하늘에서 당신 지켜보고 있는 아들이 무섭지도 않아? 라고 큰 소리를 치니 제 말에 덜컥 무서움이 몰려왔는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공장을 내려다보면 누구보다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남편만큼 저도 좋은 사장님으로 남기 위해 더 노력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도 어떤 일이든 원하시는 만큼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